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또 쉽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까지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에 북한이 동시 다발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자, 점점 더 북한과 우리 정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워낙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 내륙 지역에서 비행 금지 구역 북방 5km 내까지 접근을 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즉각 F-35 스텔스 전투기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을 했고요. 북한이 이 전술조치선을 넘어온 건 지난 2012년 10월 이후에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또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완충구역 내 포격 사격 감행을 했는데요. 동해상, 서해상 모두 포격을 했습니다. 먼저 새벽 1시 20분경에 서해상으로 130여 발, 또 새벽 2시 57분부터는 동해상으로 40여 발, 이렇게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새벽 1시 49분경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도 한 발 발사를 했습니다. 네. 비행거리 700여 킬로미터고요. 고도 50여 킬로미터,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이 어제 실시된 한미의 다연장 로켓포 사격 훈련에 대응한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밤사이 북한의 도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북한이 심야 도발 보면은 뭐 전투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대규모 포병 사격, 그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24차례 발사했습니다. 네. 이거는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건데 일단 24차례를 위반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비행금지 구역 야음을 틈타서 군사 합의로 이렇게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네. 이렇게 또 내려보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9.19 합의 이후 처음 벌어진 위협 사격입니다. 위협 비행입니다. 게다가 포병 사격을 보면은 9.19 남북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착 지점이 북방 한계선 NLL 북방 동해 그리고 서해 완충 구역 안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명백한 여기는 탄착지 되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이 사격을 놓고 내세운 이유가 주한미군이 철원에서 포사격한 거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주한미군이 그 사격한 곳은 이제 9.19 합의로 포병 사격 금지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선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은 억지다. 자신들의 도발을 합리화하려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동시다발적인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복선이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측컨대 7차 핵실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혹시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막무가내 도발을 벌이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명한 것은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북한이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만큼은 북한 당국도 좀 인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4시간 넘는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남침 훈련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네,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즉각 관련 내용 보고하고 NSC 상임위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개최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 다해줄 걸 촉구하기도 했고요.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에 이에 답변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9.19
9.19 군사합의 위반은 맞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이면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 이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삼축 체제가 유효한 방어 체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우리 측 입장과 대응도 뉴스인 해주세요. 북한이 이렇게 대놓고 9.19 군사합의 위반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쩔 거냐라는 것이 지금 안보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9.19 합의 정신 취지 헌신짝 버리듯이 짓밟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회의감들 당연히 정부 일각에서 또 군에서 제기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합의는 양 당사자가 다 지켜야 함께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력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군사 합의만큼은 그거는 어느 한쪽만 지켜서는 그거는 바보짓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연 그럼 합의 깨야 되는 것 아니냐,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 갈수록 커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은 당장은 고려한 것도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보면은 북한 9.19 합의 깬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만으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에서부터 상당히 나아간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보니까 군사 합의 유지할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합의, 협약, 우리 정부는 존중하는 입장이다. 네. 당연히 북한도 그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은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회의가 정부 또 대통령실 내에서도 점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9.19 합의 위반을 들어서 파기하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카드도 꺼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또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기관 16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과 허가 없이 외환 금융 거래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계속 독자 제재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 볼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에 중첩 지정을 한 거라서 실효성은 좀 적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정부만의 독자 제재 그다지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다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당사자 아닙니까? 네. 당사자 입장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정부 판단한 것 같고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금 무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해도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이 참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보는 것도 참 우리 정부로서는 좀 제대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죠. 네. 거기다가 북한이 언제 또 7차 핵실험 나설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한다면은 정말 그때는 더 큰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렇게 자락을 깔아두는 것이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재가 당장 실효성은 없더라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또 미국 정부가 만약에 제재를 한다라면은 그것이 또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도 따라오기 마련이고 네.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중요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연이은 도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앞으로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이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 발표됐는데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고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5개 기관의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네. 이 20명 안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 감사원의 결과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근거로 수사를 의뢰를 했는지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이게 감사원 그 중간 발표 보도 자료가 18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 그러니까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이대준 씨의 그 자진 월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은폐 왜곡의 주역이 누구냐면은 감사원은 국가안보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라는 데가 국가위기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하지만은 국가안보실은 최초에 사실 전달받고도 통일부에도 알리지 않고 제대로 그러니까 전파하지도 않은 했고 또 상황파 평가회의도 안 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다룬 거죠. 그리고 서훈 당시 안보실장도 일찍 퇴근해버리고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이렇게 손 놓았다 그럽니다. 아니 국가 그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방부와 국정원도 손 놓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다가 마침 또 합참의장이 23일 9월 23일 영시 교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임자 후임자 모두 손 놓고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실종자 구조 문제, 군은 통일부 문제다. 이거는 군이 나설 문제다 아니다. 이런 논리로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밤 9시 40분쯤에 이대준 씨가 피살된 채 소각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23일 새벽 1시에 부랴부랴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감사원은 이 회의에서부터 은폐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실이 보안 유지하라 이런 지침을 하달했고 그러니까 새벽에 부랴부랴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조작이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자진 월북으로 내놓은 근거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대준 씨가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점. 그리고 뭐 선박 CCTV에서 신발을 벗어놓은 채 발견됐다. 뭐 그러면서 또 뭐 개인의 노름부 이런 것도 추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 의사를 북한군에 표명했다는 네. 첩보가 있었다라고 당시 정부를 주장했는데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보면은 계속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단 구명조끼 문제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이대준 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라든가 우리 어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명조끼래요. 국내 유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고 당시 해경청장이 난 못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국방부 해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그 실종된 날도 이걸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 사실도 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방부는 주변 해역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감사원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대준 씨가 이 정체불상의 중국 어선에 옮겨 타서 치료받고 군명조끼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하선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국방부든 관계기관도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은 무시하고 자진 월북으로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으로 봐서 은폐를 시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내용이 석연하지
않은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뭐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역시 서로 상반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감사다라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서 혼신의 연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도 2020년 9월 24일에 있었던 국방위 전체 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라고 했는데요. 이때 국방위에서는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에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IS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를 거부하는 쪽이 진실을 숨기려는 쪽이다라면서 네.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감사원의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어떤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면서 명명백백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조작 감사를 했다라는 민주당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감사원 발표대로라면은 지난 정부 핵심 인사 모두 검찰 수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 향할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발표가 만약에 감사가 사실이라면은 저는 국가의 역할이 뭐냐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데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국가가 당시에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공무원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하고 그것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자도 엄벌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공직자 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벌어진 촛불 시위 그 가장 큰 모토가 이게 나라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원 그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인적이고 허위이고 나름대로 짜깁기 된 거고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감사한 사람들 네.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분명히 뭐 고발을 통해서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타격을 어느 쪽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 엄청난 일인데요.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자체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 감사원 자체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